2020년 5월 20일 수요일 밤 9시 38분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7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점사장님. 네, 오랜만에 듣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번엔 뭐 오랜만 안 하죠? 언제 봤나? 네, 우리가 일요일날? 저번 방송을 일요일날 찍었나요? 일요일 새벽 1시 2시쯤에 찍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지, 일요일이지. 아, 그러니까 일요일이 된 날. 그치 토요일이 넘어가는 시간에. 그래서 찍었고 제가 그냥 오늘 또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글도 쓰고 하는데 네. 그 생각나서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 찍으려고 오늘 제가 또 베트남의 오토바이 시장 관련해서 좀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시장 조사 특집 겸 해서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장도 특집으로 나가야 되나? 아 그냥 뭐 합시다. 뭐 정규 방송은 뭐 사실 큰 구별 없잖아요. 아, 그렇죠. 큰 구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방송을 2년 넘게 진행하면서 네.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이걸 안 다뤘는지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특별 주제로 다루진 않았고 물론 얘기는 항상 해왔지만 뭐 베트남 오토바이가 많다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은 뭐 한국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베트남에 대해서 떠오르는 인상이 그거 아닙니까? 그 오토바이. 그렇죠. 오토바이의 국가. 네, 오토바이가 많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2년 동안 지금 한 번도 제가 이 내용을 안 다뤘다라는 게 좀 의문스러운데 이제 저도 생각나다 보니까 좀 자료 조사도 하게 됐고 해서 이걸로 좀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한다. 네. 뭐 잘 지냈어요 요즘 그래서. 잘 지냈습니다. 벌써 이 사진 띄우면 안 되는 건가? 그렇지. 이게 눈치. 그래서 요즘 뭐 별일 없어요 그래서. 네, 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저희가 3일 근황 토크 한지 3일도 안 됐어가지고 뭐 최근 3일 안에 또 뭐 재밌는 일 없었냐? 그런 게 있을 게 없었고요. 요즘 뭐 바쁘게 지냈고 잘 지냈습니다. 뭐 저는 별일 없었고 이 프로님은 별일 없으셨나요? 뭐 저도 별일 없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보는 거다 보니. 네. 별로 저희가 뭐 이제 유튜브랑 팟캐스트 동시에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근황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아 그렇죠. 이게 1시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죠. 힘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또 뭐 재밌는 근황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만에 방송을 찍는 거다 보니까 이게 별로 할 얘기가 없다.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조금 그 참을성과 인내력이 크셔가지고 네. 기다려 주시는데 뭐 유튜브 청취자 여러분들은 또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사진 별로 안 계세요. 한 뭐 193분 계시는데 이거 가지고 뭐 그거까지는 아니고. 아, 혹시 해보시면은 그래서 많은 거 아닙니까? 뭐 나 저는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다라는 걸로 해서 이번 방송은 제가 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좋아하는 또 슈카 형님 방송처럼 좀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지난번보다 조금 더 자료 준비 내용을 업데이트 시켰고요. 사실은 지난 방송은 자료 준비를 거의 안 했죠. 저희가 그냥 그냥 검색하면서 검색하면서 시험 방송으로 해서 준비한다고 한 거고 이번에는 뭐 사실 자료랄 게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기본적으로 사진 몇 장 뭐 이 정도 넣는 걸로 해서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 그 귀로 들으시는 분들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꼭 유튜브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 특정 키워드 관련해서 네. 그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뜨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굳이 뭐 유튜브 들으실 필요까지는 없고 만약 사진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그 특정 키워드 검색하시면 나온다라는 걸로 해서 요번에는 간만에 보는 게 아니고 한 3일 만에 보는 거라 가지고 근황 토크 정도로 하고 그렇죠. 바로 방송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은 뭐 오토바이 왕국이다. 오토바이 왕국 네. 왕이 없지만 좀 뭐 구태의한 표현이지만 일단 뭐 그만큼 오토바이 많죠 사실은. 왕국에는 왕이 있어야 되나? 왕국이니까 왕이 있어야지. 아, 그러네. 그렇지. 동물의 왕국에는 사자가 왕이죠. 그렇죠. 사장 왕이고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뭐 왕이 있으니까 왕의 나라니까. 강간의 왕. 그 뭐야 여기가 그 강간왕궁의 빵그 뭐였지 그거 그 있지 않습니까? 살인의 추억에 나왔던 네. 그 일단 해서 베트남에는 이렇게 오토바이가 참 많은 나라죠. 맞습니다. 저희 자료 사진을 지금 띄웠습니다, 여러분. 간만에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작아지니까 보기 좋네요 구석에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베트남 오토바이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많다. 네, 오토바이가 참 많다. 2018년도 19년도 정도 통계 기준으로 보니까 네. 전 세계에서 오토바이가 네 번째로 많은 나라래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가 4,600만 대. 이게 말씀드린 게 등록된 오토바이면 4,600만 대다. 그렇죠. 굴러다니는 건 훨씬 많다. 그러는 의미일 것 거에서 같고. 4,600만이면은 보자 지금 인구가 뭐 9,700만, 800만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 인구,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의 네. 인구수로 하면 한 반절. 페이스북 인구수가 SNS 인구가 6,200만 명이랍니다. 6,200만 명. 그러니까 2명 중 1명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한 2명이 마동들 뭐 그런 뭐 그런 미취학 사람들 아동들 제외하고 하고 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성인을 봤을 때는 네. 거의 한 사람당 1명 정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네. 570만 대 하노이에 네. 호치민에 850만 대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인도랑 중국, 인도네시아까지 해가지고 네 개
국가, 그다음 4등 정도 하고 있다라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3개 국가 같은 경우는 이미 인구 규모가 압도적으로 1, 2, 많죠. 3등 하는 사람들이니까 4등이죠. 인도네시아가 4등인가 그렇고 인도, 중국 1, 2등. 네. 사실은 뭐 13억이니까 뭐 이런 거는 통계 자료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칫솔을 많이 쓰는 국가. 그럼 뭐 인구가 제일 많은 그 뭐 중국이겠지. 중국, 인도겠지. 예를 들면 네. 뭐였을까요? 또 뭐 있지? 뭐 그런 것들. 뭐 스마트폰 보급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대수로 치면 스마트폰 보급률도 다를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뭐 단순히 숫자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전 세계에서 화분 받침대가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 뭐 중국 1등일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그래. 뭐 그러겠지.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지. 어.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세 개 국가들 인도네시아가 2억 7천만 3억 가까이 되니까 네. 그 세 번째 국가라고 봤을 때는 이제 그 베트남이 실질적인 1억이 안 되는 숫자를 고려해 봤을 때 이 네. 9,700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일단은 그럴 것 말씀드리고,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다. 네. 라는 걸로 하면서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일단은 뭐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를 좀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죠. 저희 혼다. 네 혼다 얘기를 네. 하고 싶은데 일단 뭐 베트남에 저희가 또 뭐 유명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은어같이 사용하는 말 중에 혼다 거리다. 혼다거리다라고 네. 해서 이제 혼다걸 이거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긴 한데 야 이거 어렵네. 저희가 또 나름 건전한 사진 골랐거든요. 이게 그 구글에 혼다거리라고 검색을 하니까 최상단에 뜨는 사진 한 네, 장. 한 그리고- 2장 정도. 네. 저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딱히 뭐 그런 쪽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왼쪽은 좀 느낌이 난다. 그 아마 저거 오토바이 근데 혼다 아닐 거예요, 지금 저거. 저 혼다 아닌가? 저 베스파인가? 베스파인 것 같아. 일단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그 예전에 이제 그 베트남에서 그 성매매라든지 이런 직업 여성분들 을 갖다가 혼다 거리라고 많이 많이 했다고 불렀죠. 하죠? 많이 불렀다고 그러죠. 왜 혼다 그러냐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서 다니면서 이제 네, 그 혼다 중고 오토바이 그리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아무래도 저런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 뭔가 소득적이 높다 보니 오토바이도 좀 이 혼다 타고 그렇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그 호객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혼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제 네. 저기 좋은 데 놀러 가자라고 호객하신 분들 보고 혼다 거리라고 불렀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일단은 혼다 제품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 베트남의 베트남에서 상징적인 거. 상징적이다. 오토바이 상징. 한국으로 치면은 뭐 미원이 고유명사가 아닌데 고유명사가 된 것처럼.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지금 약간 미원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고유명사가 아닌데 대명사화 된 것처럼 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대명사가 아닌데 고유명사 된 거 아닌가? 아, 그치. 고유명사인데 미원이라는 고유의 브랜드인데 이게 마치 그 대명사가 됐다. 대명사화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둘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고유 명사가 이제 대명사가 됐다라는 그쵸. 느낌인 것처럼 이제 베트남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혼다라는 브랜드가 일단은 뭐 이제 원탑 치고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일단은 이제 보면은 70% 정도 지금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네. 보니까. 7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네. 20%가 이제 나머지 야마하. 그 밑으로 이제 나오는 브랜드들 이제 심이라고 이제 그 대만 브랜드.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아 뭐요 그 심? SYM. SYM 베트남 브랜드였구나. 아니야 대만 브랜드예요. 그게. 대만 브랜드. 그게 약간 디자인이 약간 그 베스파 짝퉁처럼 생긴 디자인 있잖아.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 뭐 피아지오, PIH 뭐 파지온가 파지온가 피지온가 하는 거기 브랜드. 이탈리아 건가 그게? 그거 모르겠네 그러고 보니까 그까지는 뭐 그런 브랜드 나머지 이제 뭐 스즈키라든지 뭐 베스파 이런 브랜드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여기는 그게 안 보여. 뭐가요? 그 대림. 대림이 없지. 대림 한국 브랜드 맞지 않습니까? 대림이 한국 브랜드죠. 네. 근데 대림 브랜드가 다 혼다 오토바이에서 라이센스 따서 만드는 거잖아. 그랬던 것 같아. 대림 혼다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린 뭐 슈퍼커브 이런 게 옛날 우리 그 기억나요? 그 시티백 이런 거. 시티백 지금. 그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그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타는 시티백 그게 아마 대림에서 그 슈퍼커브 라이센스 따가지고 이름만 바꾸고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뭐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뭐냐면 혼다가 70% 이상을 잡고 있다라는 걸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걸 하면서 아직까지도 베트남에서는 뭐 잘 와보셨으면 잘 알겠지만 대중교통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 뭐 지하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긴 다.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열심히 짓고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그리고 버스도 이용하기 불편한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또 차량도 지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평균 임금에 비해서 차값이 비싸다 보니까 쉽게 좀 이용하기는 힘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운송 수단은 한 20년 전에서 자전거였을 것 같고 그렇죠. 30년 전 정도 자전거였을 거고 지금은 이제 아마 오토바이로 많이 쓰신다. 지금은 그냥 네. 도시에 사는 사람 전 국민이 오토바이를 한 대씩 갖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거의 뭐 한 대 그런 네. 얘기 있잖아요. 그 혼다가 여기 베트남에 오토바이 팔아가지고 나머지 다 한다고. 그 약간 혼다도 약간 그 도요타 이런 혼다가 옛날에 좀 기업이 안 좋을 때 네. 베트남에 오토바이 팔아가지고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오지게 많이 팔았을 거예요. 오직 많이 팔았죠. 지금 말씀드린 4,600만 대라는 게
물론 뭐 오토바이 내구성이 좀 차랑 다르긴 하지만 지금 30년 가까이 팔았기 때문에 이게 대단하다. 그렇죠. 70%라고 하면 한 4천만 대, 한 3,500만 대는 파는 건데. 파는 거다라는 걸 그거를 30년 동안 꾸준히 팔아왔으니까 앞으로도 팔 거고. 앞으로도 팔고 뭐 영원히 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접근해 보고 싶은 게 왜 그럼 혼다 오토바이가 잘 됐을까라는 걸 일단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70% 가까이가 이제 혼다의 점유율이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거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게 이런 걸 보다 보면 이제 외국 기업들의 베트남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장 전략이라든지 이제 진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혼다는 70% 이상 베트남에 있는 오토바이는 거의 혼다다. 대부분이 혼다다. 네, 라는 거 보면서 제가 이걸 관련해서 좀 찾아봤어요. 왜 갑자기 혼다가 베트남에서 먹여줄까? 궁금하잖아. 사실 오토바이 종류 많은데 스즈키도 많고 야마하도 많고 뭐 일본 오토바이도 많고 사실 오토바이 종류한 게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게 이렇게 잘 될까라고 하다가 그 얘기가 있더라고. 그 어떻게 되냐? 1900년도? 1990년도 이후에 네. 이제 베트남도 이제 도이머니가 시작되고 공산권 정권이 붕괴를 하면서 네. 사회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했죠. 사회 개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때. 이걸 제가 좀 뇌피셜 같이 본 뇌피셜은 아니고 어느 뭐 경제연구소 관련 그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시장 진출을 할 때 이제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이제 진출을 했는가 초기 진출모델에 대해서 분석한 약간 논문 같은 거 93페이지짜리가 있더라고. 네. 그럼 논문도 읽어봤어요? 아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니고 대충 중요한 것만 골랐지. 내가 어떻게 다 봐 그걸 내가 그러고 있는데 베트남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뭐지 그 진출하는 전략 자체가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 네. 한국이 동남아라든지 베트남을 접근하는 게 어떤 걸까요? 뭐 저렴한 인건비 보통 그리고 뭐 생산 목적을 하는 뭐 그렇죠. 그렇잖아. 우리가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뭐 제조 기지잖아요. 제조 기지다 보니까 네. 인건비 따먹으러 사실은 들어왔단 말이에요. 삼성이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출을 많이 했다는 거죠.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제조 공장 짓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물론 뭐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제 브랜드 파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일본이 이제 그쪽에서 분석한 글에 따르면 베트남을 진출하는 게 이 분석 내용은 일본이 지금 분석한 네. 거. 아니 그렇죠? 일본이 93년도 뭐 이제 베트남이라는- 개방되면서 이제 처음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용이 어떻냐면 일본은 베트남을 내수 시장으로 보고 들어왔다는 거야. 베트남에서 제조 기지가 아니라 여기서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물론 뭐 가지고. 제조도 하겠지만 베트남을 내수 시장으로 봤다는 아, 거라고. 굉장히 보기 어려운 시각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93년도 4년도면은 여기 1인당 GDP가 뭐 300불이 아니었을까 싶어. 그때 내수 시장으로 보려면 껏해야 양말 좀 팔아야겠다. 그렇지. 뭐 생각해 보면 300불, 400불도 안 됐을 것 같아. 왜냐면은 93년도면 한국이 평균 월급이 100만 원대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저희 아버지 때 생각해 보면 IMF 전에 월급 이제 뭐 150만 원, 100만 원 정도 받으셨다라고 제가 기억하는 건데 한국 이 1인당 GDP로 해갖고 만불 정도라고 봤을 때 그럼 베트남은 뭐 20분의 1 잡으면 500불인 거고. 500불도 안 됐을 거다라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여기 진출했대요. 소비 시장으로 보고 여기다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러면서 뭐 여기 우리 많이 먹는 것도 있잖아요. 뭐 일본 음료수라든지 뭐 벤또라든지 뭐 그런 그 일본 과자도 오이시 과자 이런 거 오이시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런 과자들이라든지 뭐 그런 걸 보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제일료가 보고 좀 되게 재밌게 본 게 네. 장기적으로 본 것 같아 일본은. 왜냐면은 봐봐 지금이야 얘들이 300불 받지 GDP가. 그렇죠. 20년 뒤에도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20년 동안 버텨야 되는 게 문제인 거지. 어쨌든 간에 뭐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그럼 생각해봐 일본이 다른 동남아 국가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국가에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요타가 우리 6.25 전쟁할 때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62년도 뭐 63년도에 들어갔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말은 즉슨 그때는 태국은 뭐 했겠어 70년 전인데 지금보다. 근데 일본은 내가 봤을 때 약간 그 식민지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거를 되게 전략적으로 잘 썼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얘들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고 그 큰 거 2대 맞고는 이제 정신 못 차릴 때 어쨌건 뭐 미국의 도움이라든지 한국 전쟁 특수로 많이 컸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친구들은 교훈을 빨리 얻고 빨리 진출했다 생각해요. 난 그때 빨리 사태가 정리되고 나서 그 교훈의 일환으로 베트남을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이게 잘 되면은 도요타나 혼다 같은 입장에서 얼마나 테크트리가 타기 좋아. 처음에는 오토바이로 시작했다가 자동차로 시작했다가 다음에는 이제 전기차도 갔다가 전기차는 좀 뭐 너무 먼 얘기긴 하고 그때는 흑장차도 하고. 흑장차도 하고 예를 들면 뭐 MCT 기계도 팔고 얼마나 좋아. 처음에 테크트리 그쵸. 타기가. 산업 기반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 제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만 홍보를 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애들은 기술 자신 있거든 사실. 그 뭐 저가로 승부할 필요도 없고 기술이 자신 있는 동네들 아니야 일본 사람들이 잘 만들잖아 그거는. 그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이긴 하지만 사실 기술 좋은 애들 그렇죠. 그건 인정해줘야죠. 기술 좋거든 사실은. 부품 소재 산업 기초 산업들 기초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튼튼하니까. 튼튼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니까 그 테크대로 그대로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일본이랑 제페니스 브랜드가 좋다라는 인식 자체만 있으면 그냥 그 테크 그대로 쭉 밟으면 되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혼다의 진출 전략 같은 게 되게 좀 재밌게 봤다. 네. 한국에 있는 그 우리랑 좀 시각이 달랐는 거고 만약에 이게 주기어지고 삼성이라든지 한국 기업이 진출 안 했으면은 뭐 어차피 여기도 동남아에 있는 뭐 태국 넘버 2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베트남도. 네. 난 생각을 해보네요.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게 지금 와서야 지금 뭐 잘 되고 한국이 들어와서 사실은 지금은 뭐 외국 기업도 따졌을 때 그 투자 비율을 찾으면 한국이 제일 1등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뭐 8,000개 외투 그렇죠. 유출했다 하니까.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한국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시간 쭉 흘러갔으면은 여기도 그냥 뭐 일본 바닥에 있지 않을까? 그렇죠. 태국이랑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저런 생각도 좀 들긴 들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왜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일찍 들어갔다. 그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굉장히 일찍 들어갔다는 거지. 베트남이 그때 도이머이가 89년도인가 있었죠. 그 이후부터 해외 개방하면서 이제 뭐 진행하고 이제 뭐 중국이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권 무너지고 이제 뭐 베트남도 사실은 이제 공산권 정권이 무기하면서 그때부터 거의 바로 들었다 보면 되니까. 그래서 혼다가 들어온 게 90년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해요. 거죠? 예, 혼다라는 회사 일본에 있는 오토바이 회사들이 들어온 게. 그럼 그때 전만 해도 베트남 사람들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을 거다. 아니면은 거다. 그거 땄겠지. 그 옛날에 그냥 미군 집차 타거나 그 버려놓은 집차 계좌해가지고 집차 탔거나 그렇지 않았을까. 그쵸. 라는 생각이고요. 첫 번째가 말씀드리는 게 왜 오토바이 시장은 또 혼다 꽉 잡고 있다. 먼저 들어왔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오토바이 잘 만들어요 사실. 혼다 오토바이 잘 만들지. 잘 만들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리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 선점을 했고 두 번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관련 인프라를 깔 수가 있어요. 부품 회사 대리점 우리 봐도 혼다 대리점이 제일 많아. 혼다 대리점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 야마하니 스즈키니 대리점을 보려면은 찾아가야 돼. 말 좀 보태서 한국에서 맥도날드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혼다 대리점은 이게 이미 박아놨어요. 이게 뭐냐면 20년 전부터 이미 브랜드 이미를 쌓고 박았다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 정품 수리센터 보면은 엄청나게 많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또 여기는 정품 아니고 또 그 뭐 대리점들 많잖아요. 동네 수리업자라든지 그냥 동네 AS 센터라든지 동네 뭐 그 영업 이런 거 하는 거 많은데 앞에서 깔아놓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부품 공급이나 조달 같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그리고 전 오토바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게 기종들끼리 호환되는 부품이 되게 많대요 혼다께. 혼다 뭐 자기 거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뭐냐면은 혼다 오토바이가 퍼져 있으니까 그 부품 땡겨가지고 이거 돌리기 쉽다라는 거. 예를 들면 갑자기 야마 부품 땡겨올 수는 없는 거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선점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쪽에 제 생각이지만 혼다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엄청나게 깔았다. 근데 혼다 제품은 지금 메이드 인 어딘가요? 베트남도 있어요 여기 지금. 메이드 인 베트남도 베트남에 생산하고 있고. 두 번째가 뭐 기술력이 좋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실 오토바이라는 게 고장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일본 쪽 오토바이 같은 경우가 특히 견고하고 고장이 잘 안 난다 그러더라고. 네. 고장이 안 나니까 이제 특히 또 베트남이 또 도로가 어렵고 막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 어떤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장 안 나는 견고한 뭔가 오래가는 약간 그런 브랜드가 이미지가 남아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왜 신흥 업체들은 여기에 못 들어왔냐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말씀드린 게 여기다 보시면 나오나요 지금? 네. 브랜드 인 유즈들 나오죠 여기 보면. 혼다가 지금 74% 전체 토탈로 그렇죠. 2등이 어디냐면은 야마할 거야. 야마하고요. 네. 3등부터는 안 보이는 상태인데. 뭐 1%대, 뭐 그렇죠. 2%대, 3%대 이런 도시별로 봤을 때는 하노이는 진짜로 혼다가 꽉 잡고 있고 네. 80%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호치민시티는 60 한 몇 퍼센트. 그리고 아덜시티도 호치민이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다 오토바이는 고장이 잘 안 나고 견고한다는 이미지가 이미 다 갖춰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점을 했기 때문에 뭐 부품이라든지 그런 뭐 정비소, AS 뭐 이제 뭐 생산 뭐 공급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이 도로가 이제 좀 험한 데가 많다 보니 좀 견고한 오토바이를 찾다 보니까 혼다 오토바이를 많이 찾지 않았을까. 사실은 거의 명품이잖아요 여기가.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혼다 오토바이가 저렴한데 좋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사실 이 친구들 기술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얘들이 할리 데이비스 못 만들어 안 만드는 거 아니고 뭐 그렇죠. BMW 오토바이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저렴하고 자기네들 생각했을 때 뭐 100에서 500만 원 사이 때 스쿠터 시장을 잡기 위해서.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그거 아시나 모르겠는데 혼다가
그 자동차하고 오토바이하고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비교해도 자동차가 많잖아요. 가격대가 다른데. 아니 그러긴 그런데 이 베트남 내에서의 얘기를 한 거고 베트남 내에서 좀 베트남 비슷비슷한. 안에서는 그래도 클 것 같은데. 아 훨씬. 비슷비슷할 걸까? 아니지. 그래도 안에서는 오토바이가 크겠지. 그래도 차가 많지. 차값이랑 오토바이랑 가격 차이가 얼만데. 혼다 오토바이 보통 뭐 리드 이런 거 200만 원 하잖아요. 아 근데 베트남에서 혼다 오토바이 코드만 해도 30대 팔릴 때 자동차 한 대 팔릴까? 그런가? 30대가 그러니까 30대가 너무 30대 40대 기준으로는 뭐 애매하게나 비슷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모르겠는데 내가 말한 건 그걸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일단 얘기가 뭐냐면은 일단 견고한 이미지 그런 걸 다 만들었다. 좋은 이미지가 있다. 좋은 이미지를 구축했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제 생각인데 네. 오토바이는 사치품이 아니에요. 생필품이야 생필품. 오토바이 생필품이다.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쵸. 그 사치품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 감성 들어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과 감성 그런 것들이 들어갈 영역이 아니고 철저하게 기능의 영역으로 접근했지 않았을까? 기능과 효율, 가성비 뭐 이런 가성비로 걸로. 접근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명품 가방을 따지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당신 뭐 사모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없죠. 지금 뭐 샤넬백 이런 건 안 가지고 계시잖아. 네. 근데 그 예를 들면 당신이 선물해줬어 이거를 500만 원짜리 백을 선물하시면서 이게 원가가 어떻고 이런 계산 안 하거든. 그냥 이게 샤넬 마크 찍히면 이게 5만 원, 1000만 원 가면 그냥 사모님은 좋아하시잖아 사주시면. 아 그쵸.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뭐 1년에 한두 번 메고 다니는 그런 백들이 아니고 우리가 매번 매는 뭐 있냐 뭐 장바구니 장바구니 이런 걸 따면서 그 감성은 따지거든. 그 매일매일 쓴 장바구니는 싸고 튼튼하면 되는 건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한국이랑 오토바이가 베트남이 좀 다른 이유가 한국은 오토바이 레저로서 타잖아요 사실은. 아 그쵸. 한국은 뭐 BMW니 할리데이비슨 이런 거 타잖아. 타는 것도 여기도 타지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크 문화 같은 경우는 한국은 바이크 문화를 건너뛰고 바로 마이카로 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돈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 사죠. 우리도 BMW 아우디 사지만 우리가 현대차 많이 사는 이유가 뭐야? 싸니까 싸고 그나마 그 동종 레벨에서는 괜찮기 그쵸. 때문에 차를 산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아 BMW가 현대차 값이면은 뭐 미쳤다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 사장님도 안 살 거야. 현대 사장님도 벤츠 사신다고 같은 값이면 뭐야 정몽준 씨인가? 정몽준 씨도 같은 값이면 벤츠 사야. 그렇죠. 그런데 가성 대비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AS 문제, 뭐 견고한 문제, 가격대 문제, 연비 문제 이런 걸 다 따져야 되는 건데 네. 혼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정확하게 부합을 한다 생각하는 거죠. 아, 예를 들면 가성비 그리고 오래감 튼튼함 네. 뭐 가격사 연비 좋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잘 안 되는 거 여기서 정확하게 대척점이 있는 오토바이가 베스파 이런 것들 베스파도 근데 많이 타던데. 많이 타도 비율이 적잖아요. 이거 봐봐 통계잘 하나도 없잖아 지금 베스파 같은 회사는 보이지 않는다. 근데 요즘 베스파 진짜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그게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예쁜 쓰레기 제가 베스파에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였으면 제품 쓰레기. 왜냐면 주위에도 베스파 타는 사람들 한국에도 몇 명 있었거든요. 네. 야 이거 진짜 고장 잘 난다고. 고장 잘 나고 뭐 앞에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하나 달면 뭐 50만 원, 뭐 이거 백 하나에 50만 원, 뭐 이런 예쁜 쓰레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성 영역이 아니다. 감성 영역이 아니고 이제 그 실전 영역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실전으로 이제 견고한 오토바이라는 것들이 혼다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게 먹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예쁜 쓰레기처럼 보이지 않나요?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밑에 바닥 있잖아요. 이게 낮잖아. 이런 거. 요 밑에가 낮잖아요. 네. 요 밑 그러니까 낮기 뭐 때문에 언덕 올라가면 저기 그냥 자살납니다. 이거 네. 베트남에 보면은 턱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그리고 베스파 오토바이 단점이 뭐냐면은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이게 오토바이가 4인까지 5인까지 타야 되는데 이건 작아요. 안장이 작아. 그래서 이건 둘이 타면 탈 데가 없는 거야. 그런 오토바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단점이 있다라는 네. 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면서 최근에 뜨는 게 이제 뭐 심이라든 그 대만차 오토바이 이런 게 좀 혼다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승부를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미 뭐 혼다 오토바이가 스쿠터라든지 그런 소형 바이크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이지만 가격이 좋은 약간 이런 느낌을 이미 선점을 한 게 아닐까. 왜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실전이다 있는.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은 왜 혼다 말고 신생업체 생길 수 없냐라고 생각한 게 오토바이는 개인적으로 완성이 됐다 생각해요 이미. 오토바이는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나올 게 없어. 내 생각엔 그래. 하긴 뭐 그렇습니다. 오토바이에다가 새로운 기술 넣을 수는 있는데 넣으면 그게 돈이거든. 오토바이에다가 뭐 깔고 칼라로 액정 넣고 뭐 GPS 넣으면 넣겠지만 그 GPS도 오토바이 타면서 그 뭐 얼마 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제가 알기로는 여기 SH 이상 되는 모델 뭐 500만 원대 넘어가는 모델은 네. 그때 우리 그 아는 지인분이 오토바이 좋아하는 지인 얘기하더라고.
이게 뭐 넘어질 것 같으면은 이런 제동 장치 같은 게 있대. 안 넘어지게 해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대요. 그게 500만 원, 뭐 1000만 원대 가는 오토바이 가면 그게 있대요. 네. 그러면서 그 형이 안마 술 먹고 운전해도 그 차 안 넘어진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기술 영역이 필요 없는 게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살 거면 내가 차를 사지. 그러니까 그 비싸질 수는 있겠지. 근데 그 가성비의 범위 내에서는 완료됐다 기술이란 게 그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의 끝판왕 있지 않습니까? 요즘 띄워주세요. 그 4번 그림 요거 슈퍼커브. 우리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대림의 그 뭐죠? 그 옛날에 그 시티백 같은 시티백 같은 오토바이인데 이게 1959년도인가 60년도 나온 혼다에서 베스트셀러 모델 1억대가 팔린 야 1억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렸다. 오토바이 1억대를 팔렸대 60년 동안. 그리고 심지어 이 모델이 아직도 나오고 있고 이 모델이 이게 비싸요. 베트남에 사면 일반 그 뭐 웨이브나 이런 것보다 비싸요 오토바이가. 이것도 200만 원대 중반 정도 합니다. 이게 네, 걸로 알고 이게 왜 있는데. 비싸냐면은 예쁘잖아요. 일단 첫 번째가. 그렇죠. 두 번째가 연비가 그 30km, 40km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게 1리터에 100km를 간대요. 1리터에 100kg. 1리터를 100km로 간대. 1리터에 100km로. 연비가 이거는 진짜로 휘발유 냄새만 맡으면 가는 거다.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판, 자동차판, 호기심 천국 이런 걸 보면은 이 오토바이 가지고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 그냥 막 뻘에 집어넣어서 굴려보고 진짜로 식용유 넣고 막 이런 실험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뭐 오토바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인데 이 이상 나오는 오토바이는 없다라는 거. 그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뭐 BMW처럼 밟으면 300km, 200km 가는 이런 레저로 즐기는 오토바이를 제외하고 하고 일상으로 생활로 타는. 당신이 여기서 오토바이를 탄들 네. 밟아봤자 100km를 밟을 리 없다는 거지. 우리 그냥 없죠. 여기 무슨 100km를 밟아요. 그냥 끽해봤자 한 40km 30km 듣고 이런 달리는 오토바이로서는 이 오토바이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그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뭐 우리 있잖아 피처폰 쓰다가 스마트폰 나오면 스마트폰 바꿔야 돼. 이게 기술이거든. 그쵸. 야 이거 핸드폰이 이게 어떻게 사람 얼굴도 나오고 이거 카카오톡도 하고 인터넷도 하는데 이게 기술이면 바꾼단 말이야. 피처폰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는 더 이상 없다. 땡기면 굴러가면 된다. 없다. 나중에 뭐 자율주행 오토바이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자전거 요런 뭐지 그 우리 인간의 그 균형 감각을 메커니즘으로 하는 요 이륜구동 모델은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그 앞에서 말한 그렇기 때문에 혼다의 지위는 바뀔 일이 없다. 오토바이 시장에서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하자면은 혼다가 끝장왕이다. 일찍 들어왔고 잘 만들었고 더 이상 혼다를 제낄 만한 게 나오지 않는다. 오토바이는 예를 들면 이제 진짜 그거야 뭐 공중부양 오토바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오토바이 아니면 뭐 기름이 안 들어가는 뭐 오토바이. 그렇지 뭐 물 넣고 가는 오토바이 정도의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휘발유 넣어서 가는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이제 슈퍼커브유로 끝났다. 네. 이제 그냥 디자인만 바뀌는 거고 그냥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나 그렇지 우리가 차 사도 사실은 차에 옵션이 있니 없니 하지만 우리가 뭐 보면 그렇잖아요. 띵 하면 뭐 이게 더 내려오면 이제 돈을 더 받고 이런 거지. 뭐 갑자기 거기서 뭐 특별한 건 아직까지는 없죠. 차에도 뭐 특별한 거 있죠. 뭐좀 요즘에는 이제 그 뭐 크루즈 드라이빙 해가지고 이제 좀 그 운전대 놓고도 가는 게 나오는 게 그게 사실 얼마 안 된 거고. 근데 오토바이는 사실 뭐 그런 그 항목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 1000만 원씩 떼고 했으면은 그냥 기술 집어넣겠지. 근데 200만 원짜리 무슨 자율주행은 넣어 사실 의미 없는 그럴 거라. 수가 없죠. 없는 거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시장에서 그 판매 대수는 줄더라도 혼다는 영화. 혼다 이후로 더 이상의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없다. 없다. 라는 걸로 라는 결론을 걸로. 지으려고 한다. 라는 거에서 이제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오토바이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뭐 오토바이 시장 미래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 요 오토바이 사진을 띄우면서 일단 얘기를 해봐야겠네 지금. 아 이거 디자인이 예뻐. 이거 약간 네 예뻐요. 요건 예뻐. 네. 요건 잘 뽑아서 이거 실제로 보면 괜찮아요 오토바이인데 이게 뭐냐면은 전기 오토바이죠? 전기 오토바이죠. 클라라라고 해서 이제 그 뭐냐 빈페스트에서 하는 네. 이제 그 전기 오토바이 모델인데 이거는 실제로 길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 몇 대씩 보이거든요. 이거는 종종 보이는 것 같아. 가격대가 싸지가 않아. 원래 전기 오토바이가 저렴한 편인데 일반 오토바이보다 가격대 200만 원. 200만 원, 한 150에서 200만 네. 원대 가격이라 가지고 저렴하진 않은데 여기 디자인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일단 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미래다라는 얘기를 일단 좀 진행을 해보려고요. 다음 주제가 뭐 빈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베트남이 제1의 기업죠 사실은. 뭐 네. 민간 기업 중에서는 제일의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회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지난 5년에서 한 7년에서 5년 동안 가장 많은 성장, 가장 큰 성장을 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준 기업이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뭐 빈그룹은 나중에 뭐 방송편 한번 찍는 걸로 하고 주 메인 산업들이 뭐냐면 이제 뭐 부동산업 이런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 학교,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외국인들 구매 많이 하는 아파트 이제 빈홈 뭐 이런 네.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계열사들. 이런 계열사들이 나와 있는데 네, 지금은 팜여풍, 팜여풍
회장이시죠? 회장님이고요. 네.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라면 파시다가 잘 되셨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빌라, 백화점, 호텔, 네. 놀이공원, 병원, 전자상거래, 교육, 소비재 요건 지금 마상그룹 좀 넘어갔죠. 빈마트 쪽은 네, 넘어갔는데. 뭐 거의 모든 것을 지금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래서 될것 그냥 뭐 같습니다.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재벌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네. 그냥 전 세계 베트남에 있는 코너 건너면 코너가 그냥 다 뭐냐 그 진짜 빈그룹 땅이다. 거짓말 좀 못하면은 아 진짜 그렇죠. 네. 그 빈그룹 부동산 안 밟고는 이 바닥을 지나갈 수가 없다. 아시아 50대 기업이라고 하네요. 뭐 될만하죠 사실. 3년 전 얘기긴 한데 이 사람이 그래도 그 뭐냐 2년 그 전 포브스 뭐 100대 부자도 올라가고 그쵸. 했으니까 네.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기 오토바이 얘기를 하고 싶다. 베트남에서 빈그룹이 2017년도쯤부터 해가지고 새로 런칭한 사업들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스마트폰, 빈스마트라는 자동차. 네. 그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전기 오토바이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응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고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제 주변에 그 공짜로 푼 거 말고 진짜로 돈 주고 몇 명이 사는지를 봐야 되는데 가격대 너무 싸게 그렇치거든. 한 진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대로 팔아. 20만 원도 안 해. 네. 내가 봤을 때 그냥 막 찍어내는 것 같아. 그냥 그거는 일단 그냥 그냥 써라. 써라 그냥 좀 써주세요라는 분위기로 뿌리는 거라 가지고 뭐 점유율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빈그룹 같은 경우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전기차랑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로 시작을 해서 자동차,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전기 자동차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닐까라는 게 사실은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전기차의 핵심은 충전소예요. 인프라 사업이거든. 아 그렇죠. 전기차는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 뭐 배터리가 오래 못 가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잖아. 어. 자동차 고전적인 기름 넣는 가스 넣는 자동차를 생각했을 때는 핵심 기술은 엔진이에요 사실. 엔진 엔진이잖아요 사실은. 그 엔진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얼마나 잘 굴릴 효율을 수 뽑을 있냐. 수 있는가. 사실은 그게 핵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아는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빅3, 빅4 하는 그런 업체들. 그걸 제외하고라도 생각해보면 자동차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가 없거든요. 몇 군데가 없어요. 심지어 그 위대한 중국도 포기를 했잖아요. 그는 중국도 2000년대 개방하면서부터 자동차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뭐 그 상용차 정도는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안 만들고는 바로 전기차로 넘어뛰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고전적인 거는 사실은 그게 중요했는데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전기차의 핵심은 전기차는 사실은 저는 미니카라 생각하거든. 그 말이 뭐냐면은 조립을 하는 거고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만드는 회사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있는 예를 들면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빈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G 케미컬이랑 합작해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가는 전기 배터리 이런 거는 배터리들. 케미컬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 얘기하는 게 결국 뭐냐면은 충전소를 몇 개를 깔 수 있는지 어디에 깔 수 있는지 어느 좋은 위치에 깔 수 있는지 사실은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기차 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나 줄소가 있으니까 뭐 그렇죠. 필요할 때만 넣을 수 있고 호치민까지 가는 길에 뭐 기름 떨어지고 걱정 못 하잖아. 없지. 근데 그게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를 하면 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의 기름창보다는 연력학적이라든지 그 동력원으로서 효력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니까 그렇게 밀 것 같아. 뭐 미국이 밀고 유럽이 밀고 중국이 미는데 안 밀릴 수는 없다는 거. 그럼 뭐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얘기하는 게 그래 엔진 기술이 만약에 필요한 업종이었으면은 테슬라 같은 업체가 어떻게 들어왔겠어. 자기네들이 포드도 아니고 크라이슬러도 아니고 뭐 벤츠도 아닌 회사가 그 앨런 머스크 그 페이팔로 돈 번 놈이 내가 자동차 만들겠다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개인적으로. 쉽지 않겠죠. 기존의 내연 기관이었으면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넣고 조립만 하면 되는 거니까 후발 업체들도 물론 그것도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허들이 낮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빈그룹이 아주 그것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정부에서 밀어주는 회사. 이번 정부 그렇죠. 뭐 이번 정부 굉장히 네, 밀어주는 회사였고 강력한 서포트를 받는 회사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또 빈그룹이 부동산 회사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빌드업처럼 쭉 깔아놨다는 이유가 있는 거죠. 쭉 깔아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계열사들 보면은 전부 다 부동산 사업이에요. 빈홈, 우리가 생각하는 집들, 거기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 깔 수 있고, 예를 들면 빈 마트, 뭐 그쵸. 이게 좀 마산에 넘어가긴 했지만, 예를 들면은 물론 지금 넘어간 거 작년부터 넘어갔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빈그룹에서 전기 자동차를 시작할 시점이랑 안 맞긴 한데, 뭐 그런 거 마트, 몰들. 네. 뭐 엄청나게 많죠. 여기 보면은 그 부동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빈에서 하는 쇼핑몰 단지의 지하에는 네. 그 빈홈 거 전기차만 될 수 있는 주차 구역들을 만들고 특별히 있죠.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네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정부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 업체면 분명히 이런 사실은
뭔가 그 충전소를 설치하는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엄간에 엄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당신이 전기차 충전하고 싶어. 근데 여기 있는 목 좋은 데는 다 빈그룹이랑 서클키가 잡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뭘 해달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미 그 정부의 비호를 받는 부동산 업체가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을 할 수 있다. 여건이 굉장히 여건이 잘 좋다. 구성이 된 거지. 그러면서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전기 오토바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기차까지도 이 친구들은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게 제 뇌피셜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은. 네. 물론 이게 뭐 사업이 이제 잘 될지 못 될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2017년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 친구들이 전기 오토바이랑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면서 여기 또 재밌는 게 시점이 있어요. 그 2017년이라고 잠깐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2017년도쯤 해서 갑자기 빈그룹이 이제 자동차 및 전기 오토바이 빈스마트 관련해서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데 네. 또 베트남 정부에서 2017년도에 또 시행령을 하나 내린 게 있단 말인 거죠. 이게 또 시점이 또 이게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뭐 그냥 우연히 겹쳐요. 그냥 우연히. 네. 우연히 겹치는 게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 읽어주세요. 이거 2017년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 감소를 위한 도로교통 수단 관리 강화에 관련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네. 2017년 18년도 교통 관리를 위한 차량 관리 솔루션 구현 2017년에서 20년 여객 운송 수단의 양과 질 관리, 도로 혼잡 시간대 차량 운행 제한,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에 위반된 오토바이 검토 및 조치 2030년까지 그렇죠. 각 지역의 오토바이 사용 중지를 위한 일부 지역과 시간대의 오토바이 운행 금지 시행. 그렇죠. 우연이죠. 호치민도 그렇죠. 호치민시 호치민도 교통국은 20년까 30년까지 예. 오토바이 사용을 제한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게 뭐냐면은 2030년대까지 그 내연기관으로 돌아가는 오토바이 이제 그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 및 들어가는 시간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목표인데 뭐 공교롭게도 빈 그룹이 자동차를 만들고 전기 오토바이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 시행령이 나왔다. 야.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그냥 우연히 겹친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또 10년이라는 시간을 줬네. 10년이라면 10년은 뭐 웬만한 충분히 인프라를 깔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이면 되지 않을까? 네. 뭐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냥 우연히 이제 이렇게 좀 시점이 맞아 떨어지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제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지만 빈 그룹 입장에서는 전기 오토바이를 시작으로 어차피 충전소 깔고 이제 2030년 정도쯤 되면은 전기차 사업을 조금 진지하게 애들은 고려를 하지 않을까. 베트남의 미래 국책 사업으로서 라는 생각이 그냥 시점상 그냥 우연히 갑자기 부동산 잘하던 회사가 공장 짓는다 그러고 제조한다면서 제조도 할 거 많잖아요. 때밀이 제조할 수도 있고 책상 절수할 수도 있고 뭐 냉장고 제조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동차를 만든대. 자동차 스마트폰 만든다. 스마트폰을 만든다. 이거 한번 좀 재밌게 볼 필요가 있을까 않을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한국도 이를테면 뭐 바이크를 뛰어넘고 마이카 시대가 왔던 것처럼 그렇죠. 베트남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마이카 시대를 뛰어넘고 바로 전기차 관련 마이카로 올 수 있는 거잖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제 음모론적인 음모론인데 그냥 뭐 우연히 시점에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부의 시행령 그 빈그룹에서 갑자기 제조하는 물건이 해피림 자동차다. 차라리 얘들이 비행기를 만든다 했으면 이런 생각도 안 들었을 거야. 갈 때까지 갖고나 싶었는데 사실은 비행기에 육박하죠. 자동차를 만든다는 게 거의 뭐 현대 그 과학 기술의 정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조금 더 나가자면은 여기서 현대가 다른 나라로 갔잖아. 인도네시아로 갔죠. 본격적으로 가보겠다고 갔죠. 하고 있는 거죠. 간 이유가 약간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 예를 들면은 삼성은 빈그룹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관심이 없고 저 니네가 해봐야 뭐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이걸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빈그룹에서 자동차 만든다고 하니까 물론 뭐 제 내피셜이에요. 근데 뭐 현대가 들어올 때부터 고민을 안 했었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빠졌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갑자기 뭐 잡음이 많았어요. 사실 현대 들어올 때부터 뭐 이상하게 정도로 잡음이 많았다. 물론 뭐 제가 현대 임직원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지만도 좀 그런 거를 좀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아마 2030년까지 해서 베트남 정부는 뭐 제 너피셜이지만 전기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스텝으로 이제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뭐 저도 방송 많이 보는데 빈그룹 차가 안 팔릴 거예요. 차는 지금 내연기관으로 되어 있는 건 거의 안 팔리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물론 여기서 이제 회사가 자빠지니 어쩌니 이제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자동차 사업을 런칭했을 때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그 이제 정부랑 해가지고 이제 이거 한번 밀어보자라고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다라는 걸로 일단은 뭐 전기차 관련 한번 재미로 보시면 돼요, 그건 제 생각. 일단 그다음에 그럼 오토바이 그 부자재들 부자재들 딴 건 제가 모르겠고 여기 보이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사실 이게 하이바죠, 오토바이 하이바인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조약합니다.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제 베트남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오토바이 하이바인데 하이바를 보통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그거는 일반적인 베트남 사람들이 하이바는 뭐 그냥 경품으로 받거나 뭐 은행, 마트 아니면 그 이걸 사도 뭐 3,000원 정도 살 거야 아마. 진짜 5만 동이면 사요. 5만 원 사요. 그냥 이게 뭐냐면은 안에 뜯어 보면 막 신문지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막 그 맞아요. 이거 막 이렇게 구겨져요. 이거 손으로 하면은 네. 저거는 뭐냐면은 사고가 나면 작살이 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걸 쓰고 다니는 이유가 뭐 천천히 운전하기도 하고 사실 사고 나면 죽거든. 사고 나면 죽진 않아. 그러니까 뭐 사고 한국처럼 나면 안 죽는데 요거 어. 왜 쓰고 다니냐면은 벌금이니까 안전 잡거든 경찰이. 벌금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벌금 때리는 것 때문에 이걸 쓰고 다니는데 네. 한국에 이제 진출했던 요 기업이 하나 있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하나가 있는 게 이게 흥진 크라운이라고 홍진 크라운이라고. 크라운이라고 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건데 근데 이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중에서 헬멧 써야 되는 사람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풀페이스 헬멧이라고 하냐 이거 중에서 그걸 다 커버하는 이게 세계 1등이죠. 이 회사가 전 세계 오토바이 그 하이바 쪽으로는 그렇죠. 헬멧계 애플이라고. 헬멧 애플이라고 여기가 한 20%대 30%대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 이분들이 이제 그 베트남에 진출해서 공장도 있으시고 이제 그 뭐랄까 생산도 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별로 수요는 있지 않은 것 같다.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비싼 헬멧 그리고 덥잖아요. 더운데 이거 얼굴 다 가리는 거 쓰면 또 덥고 그렇죠. 가격대가 일반 헬멧 아까 말씀드렸던 동네에서 파는 거 대비 최소 10배 이상. 야 10배 넘으면 이거 한 15만 원 20만원씩 하는데 이거 홍진 크라운 헬멧이 보통 저렴하게 나온 게 50만 60만 동짜리 나오는데 그건 있지만 그럼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기능은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헬멧이 비싼 거고 여기서 진짜로 나오는 비싼 그쵸, 헬멧은 제대로 된 거는 뭐 1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씩 하기 원인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다. 그렇죠. 없죠. 아예 없죠. 아예. 어이없다. 그래서 여기도 진짜 보면은 빈그룹 회장도 이런 거 안 쓸 안 겁니다. 쓰게 안 써요. 왜냐면 차를 타면 다 지금 안 타거든. 그치. 여기도 속도 즐기는 친구 같은 경우는 저런 풀페이스 풀커버 헬멧 쓰긴 하던데 네. 사실은 그 비율이 많진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좀 뭐 생각보다 잘 팔리시는 것 같진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얼마 전에 기사 보다 보니까 작년에 진출했더라고요. 회사가 MBI라는 회사인데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였어요. 자료 사다 보니까 나온 회사인데 그 베트남에 그 전기 오토바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작년 뭐 7월부터인가 8월부터인가 해서 런칭을 한 회사. 제조 공장 세워서 베트남 협력체의 DK 바이크를 통해서 이제 여기 이제 유통을 해가지고 전기 오토바이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한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겠지만 무브먼트는 나쁘지 않다. 일단 뭐 도전은 아름다운 거니까. 그리고 시점 자체도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기인가요? 전기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업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가 시점은 나쁘지 않다라는 걸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에 터질 수도 있으니까 상당한 회사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MBI 그러니까 회사를 혹시라도 이거 상장됐으면은 잘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진출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이게 뭐 미팅 쪽 이런데 공식 대리점도 런칭하실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아직 진출한 지는 이제 뭐 1년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좀 이르긴 한데 시점 자체가 갑자기 있는 회사가 여기 들어왔다는 것이 그렇죠. 뭔가 좀 재밌지 않나. 갑자기 전기 오토바이 관련 시장이 들어온 게. 여기서 뭐 전기 배터리 사업을 좀 해봐야 되나? 배터리는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리점이라도 할 수 있죠. LG 화학 네. 이거 한 10년 존버하면은 터지면 크게 터지지 않을까. LG 화학이 지금 저 화이펑에서 지금 뭐 삼성, SDI 이런 데도 그런 거 있지. 어. 그렇지. 그런 배터리 관련 주식을 지금 LG 화학은 지금 하이펑 쪽에서 엄청나게 공급 많이 하려고 한다는 것 같더라고. 네. 잘 되다 보면 이제 좀 LG 화학이라든지 뭐 SDI 그러니까 이런데 좀 되지 되지 않을까. 않을까. 네.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뭐 정리합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베트남은 혼다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다. 혼다가 엄청나게 많이 싸고 아까 제가 놓친 게 있는데 혹시 중고 오토바이 렌탈하면은 어디 거 쓰는지 알아요? 보통 렌탈샵. 저는 뭐 여행 가거나 하면 가끔 오토바이 빌려서 탈 때가 있는데 그때는 혼다 거 주로 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봐봐요. 호황 게임샵 같은 데 가보면은 관광객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야마하나 스즈키 야마하 거 많이 해. 그래요? 왜냐면 중고 가격이 비싸거든 혼다가. 중고를 어차피 걔들은 새 거 사서 렌트를 돌리는 게 아니고 중고 오토바이 사서 닦아가지고 렌트를 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예를 들면 어. 그 애플 아이폰 스마트폰 중고 단가가 비싼 것처럼 그게 뭐냐면은 놓친 게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베트남에서는 혼다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수요가 있다. 중고 가격까지 쳐줄 정도로 중고 가격 방어가
그 특히 야마 혼다에서 많이 나가는 제품도 있잖아. 뭐 웨이브라든지 비전 이런 거. 비전 뭐 웨이브 그쵸. 그 리드급 약간 준준형 느낌 말고 소형 오토바이 에어블레이드. 에어블레이드는 좀 큰 오토바이고 네. 그 연비 좋고 싸게 살 수 있는 비전 같은 모델들 나중에 중고 오토바이 매물 한번 찾아봐요. 가격 방어가 엄청 잘 돼 그거는. 연비 좋고 가볍고 그냥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라는 거. 네. 근데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시 정리하자면 혼다 오토바이를 많이 탄다. 내연기관 끝판왕 오토바이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일찍 들어왔고 오토바이 잘 만들었고 그쵸. 뭐 끝났다. 일찍 들어왔는데 잘 만들었으면 끝났지 뭐. 끝났지. 그래서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그냥 혼다로 끝이 날 거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까라는 그럼 게 이제 전기 오토바이가 와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서 빈그룹이 이제 전기 오토바이를 시작하려고 한다. 네. 근데 그러면서 마침 정부에서 맞춤형 정책을 펴줬다. 펴줬다. 네. 내년 오토바이 타지 말라 그랬다. 30년까지.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빈그룹은 이제 뭐 2% 의견이지만 전기 자동차는 전기 오토바이는 인프라 사업이다. 근데 인프라를 깔 수 있는 여건들을 굉장히 잘 갖춰놨다. 부동산 업체이기 때문에 네. 조업목은 이미 다 잡고 있다. 아, 얘들은 여기에다가 그냥 한 칸 내서 전기 충전선만 설치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빈그룹은 다른 의미로 기술 없지만 좀 선도 그룹인 것 같다. 뭐 푸시의 바퀴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근데 뭐 논의 얘기인데 내년에 또 전당대회 지켜봐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빈그룹이 어차피 우리 푸종이 형 그대로 하잖아. 또는 못할 것 같은데. 나 할 것 같아.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그냥 아니 지금 그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면서 아, 한번 연장을 했는데 한번 볼까? 거기다 이렇게 제왕적인 근데 자신은 없습니다. 그 간단하게 뭐 짧은 얘기라도. 그건 좋죠. 그래 우리 뭐 연말에 아니 내년에서 만약 우리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죠. 간짜장에 탕수육 하나.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해서 나는 가는 걸로 하고 당신 안 가는 걸로 해서. 그래도 안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갈 본인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빨리 그 베트남에 문제 있는 이런 사정을 하고 내려오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본인 생각이시니까 또 그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일단은 빈그룹이 그런 포석을 가져가고 있고 저희 생각이지만 그런 이제 충전소 인프라 사업을 바탕으로 이 친구들이 전기차까지도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거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한국 기업들 뭐 홍진 크라운 이게 하이바 안 팔린다. 그다음에 그 MBI라는 업체 들어왔다. 그래서 MB 형 잘 지내시나? MB 형에서 뭐 하시나 그래서 MB 형 근황이 궁금하네. 빵에 계시지 않나 요새? 아직 계시나? 나오셨나? 모르겠네. MB 형 혹시 갑자기 그냥 뭐 제가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MB 형한테 좀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원래 형 형이니까 나보다 형이니까 뭐 그렇다고 내가 그분한테 뭐 극존칭을 쓸 필요까지는 없고 뭐 욕할 필요도 없고 그냥 형이잖아요 그냥. 네. 어디까지를 형이라 불러야 되냐? 그런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인가? 그럼 이제 아버지의 형이니까 우리가 보통 뭐 큰아빠 큰형이라 불러야 되나? 그럼 뭐 MB 큰형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좀 그렇네. 아버지 밑은 형이 되나? 베트남 기준으로는 이제 아잉이 형인 거잖아. 아잉이. 그렇지, 아잉이 형인데. 아잉이 형인데 그 아빠 기준으로 해서 아빠보다 좀 밑에 뻘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추라고 하는데 그 이제 형이라기보다 그냥 그래도 작은 아빠 느낌. 좀 애매하다. 혹시라도 요거 좀 명쾌한 해답 있으신 분 있으시면 댓글 좀 남겨달라. 일단 한 걸로 해서 뭐 마무리하죠. 오토바이 시장에 대한 내용 마치면서 마무리합시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진짜